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후한에서 위초고의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후한 말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한 말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후한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먼저 후한 정권에 대한 개략적인 스케치를 통해서 후한이 어떻게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후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멸망하고 위나라로 들어서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꾹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의 핵심 호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족은 후한의 향촌사회를 통해 길러진 세력입니다. 주로 화북에 나타난 후한 향촌사회는 농가가 흩어져서 사는 산촌이 아니라 모여서 사는 집촌 형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겉에 토송을 두르고 그 안에서 약 100가구 정도의 농가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를 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마을 주변에 있는 각자의 농지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저녁에 리로 돌아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리는 부로라고 하는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를 중심으로 자치를 하였고, 이와 같은 리가 여러 개 모이면 향촌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한은 향촌사회의 장관이 중앙정부에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물을 추천하여 관료로 채용하는 이른바 향거리 선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를 운영하였습니다. 각 향촌사회의 장관은 인물을 추천할 때 소위 향론이라고 하는 인물의 평판을 참고하여 천거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후한 사회는 전한 무제부터 이어져 온 유교적 공동체 원리가 시골인 향촌에서 도시까지 국가 전반에 걸쳐 두루 적용된 사회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개별 향촌은 시간이 가면서 지역마다 농경기술과 관계기술 발전의 차이 또는 토양, 기후 등 농업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분홍과 빈농으로 분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분홍에게 권력이 모였고 그들이 호족이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후한시대 호족은 한 가족의 형제들이 분가하고 또 그 아들 세대가 분가하는 등 몇 세대에 걸쳐 분화해 나간 동족들 가운데 어느 강력한 집안을 중심으로 뭉쳐서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향촌사회에 영향력을 미친 가문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을의 미개간지는 언제나 호족 차지였고 유랑민이나 빈농은 호족의 노예가 되었으며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서 검객을 채용하여 부하로 부리며 향촌을 지배했습니다. 후한의 초대 황제 광무제는 한나라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호족의 힘을 빌렸는데 호족 중에서 정점에 선 가문은 황실과 혼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황태후의 아버지나 오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즉 후한 시대는 호족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면 외척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후한의 황제들은 외척의 힘에 눌려 길을 펼 수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친정에 나서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의 권력이 외척에게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늘 곁에서 자신의 수발을 들던 환관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황제는 환관을 이용하여 외척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후한 초중기는 기본적으로 외척과 환관 간 세력 다툼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한이 말기로 들어서면 이 두 세력의 권력 투쟁으로 피해를 보던 중간 계급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며 새롭게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청이라고 하는데 후한 말은 외척과 환관의 청이가 가세한 역사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후한을 세운 광무제 유수의 정부는 하남성 남부와 호북성에 가까운 남양 일대 호족을 중심으로 만든 호족 연합정권입니다. 보구산맥으로부터 흘러나온 여러 개의 하천이 남양의 땅을 기름지게 하였고 그 하천들은 한수와 합류하였는데 한수는 우한에서 장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남양 일대는 한족이 남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거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번씨, 음씨, 등씨, 래씨 등의 호족들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유씨 가문과 긴밀히 협력하였고 유수가 후한 정권을 창출하자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양 이외의 지역에서도 관중의 부풍, 무릉의 마원, 감숙성의 두씨와 양씨 등이 후한 개국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록 광무제가 호족의 힘을 빌려 정미의 난을 진정시켰지만 정미의 난이 아나무인 호족에 대한 반발로 하층 계급이 일으킨 것이었기 때문에 광무제는 유교적 국가 이념 아래 유교적 교양을 지닌 인재를 관료로 등용함으로써 민심을 달래고
후한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려 하였습니다. 광무제의 이런 방침은 제2대 명제, 제3대 장제의 치세까지 잘 이어졌고 그렇게 유교적 통치 이념은 후한의 민과 관에 적절히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한은 호족 권력을 바탕으로 창출된 정권이었기 때문에 호족의 세력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 결과 대를 이어가며 관료가 되어 대호족으로 성장한 몇몇 가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권력의 정점에 선 가문은 황실과 혼인을 맺고 황후를 배출하였지요. 이들을 외척이라 합니다. 후한의 대표적인 외척 가문은 개국공신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음씨, 마씨, 두씨, 등씨, 양씨 등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남양 출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4대 화제가 9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황태후의 오빠 두헌이 정권을 장악하였는데 두헌과 두경 형제는 가렴주구를 일삼으며 후한을 쇠락의 길로 안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후한에서는 계속해서 유약한 황제가 즉위하였는데 그때마다 황태후의 아버지나 오빠가 내정을 이끄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후한의 외척은 보시는 것처럼 두씨 이후로 등씨, 염씨로 이어지게 되는데 140에서 50년대에 제9대 충제, 제10대 질제, 제11대 환제까지 3명의 어린 천자가 연속으로 옹립되며 외척 양기에 이르러서는 그 폐해가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외척은 한마디로 향촌사회에서 호족이 백성들에게 하던 짓을 국가로 확대해서 똑같이 자행했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재산을 축적하여 집과 토지가 봉군에 버금갈 정도였고 막대한 뇌물을 수수해서 행정을 어지럽혔으며 검객을 채용하여 민중을 위협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농민 등 하층 계급은 노예가 되어 외척 가문에 예속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외척 가문은 자신들의 일족을 중요 관직에 등용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등씨 일족의 경우 제후로 봉해진 자가 대략 30명, 재상급의 2명, 대장군의 13명, 대신급은 14명, 지방장관은 50여 명, 그 밖에 시중 이하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후한시대에는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외척 가문과 그 친인척 가문이 귀족군으로 생겨났고 몇몇 귀족이 교대로 외척이 되어 계속해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오히려 권세를 다른 가문에게 빼앗기면 그 후에는 공정한 관료 집안으로 돌아갔지요. 외척에게 실권을 빼앗긴 황제도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빼앗긴 황제권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요. 황제는 외척에 의해 이미 정치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의지할 곳은 환관뿐이었습니다. 두헌의 경우 환관 정중의 모략으로 자살하였는데 이번에는 정중이 제후로 봉해지며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두씨에 이어 외척이 된 등씨도 환관 세력에게 실각하였고 환관은 자신들이 옹립한 제8대 순제 아래에서 여루로 봉해지고 양자를 들여 자기를 세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환관은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였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외척 양기마저 누르며 제11대 환제 시기에 이르면 조정은 외척이 아니라 환관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기에 이릅니다. 이후 환관의 권력은 환관의 난으로 후한이 대혼란으로 돌입하여 원소가 수도를 제압하고 환관들을 몰살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공권력을 사유화하였다는 점에서 환관 정치도 기본적으로 외척의 행태와 동일합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환관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 또는 노예를 사들여서 양자로 삼은 후 각지의 지방 장관으로 파견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며 도적과 같았다고 합니다. 후한 말의 저술가 중장통은 환관의 폐해를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환관이 쏟아져 그들이 사인을 등용하니 그들이 안으로는 경사에 가득하고 밖으로는 여러 군에 포진하여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거꾸로 되었다. 선거는 거래의 도구가 되었고 그 결과 무능한 자가 변경을 지키고 탐욕스러우면서도 매정한 자가 지방관이 되어 인민을 괴롭히고 이민족을 분노케 하여 반란이 심해지기에 이르렀다. 외척과 환관은 광무제와 명제가 제국의 유지 기반으로 삼았던 유교적 향촌 공동체 질서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더라도 결국 후한을 반란 상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후한 정부의 권력이 외척과 환관에 의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유교적 소양을 지닌 많은 관료와 지식인들은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외척과 환관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선거제도입니다. 후한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현자를 향론에 의하여 지방 장관이 추천하고 추천된 인물을 관료로 삼아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실권을 장악한 외척과 환관이 자신이 파견한 인물을 지방 장관에 임명해버리자 현자가 관리로 등용되지 못한 채 놀고 먹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따라서 유학을 공부하는 지식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들이 향촌의 선생이 되어 유교적 가르침이 국가 전반에 걸쳐 더욱 넓게 퍼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후한은 말기로 갈수록 거꾸로 현자를 등용하여 향거리 선제를 지키고 외척과 환관 정치를 배제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후한서는 이런 외척과 환관 정치를 비판한 지식인 계층을 청이라고 불렀는데요. 부연하자면 청이는 외척이나 환관의 재력과 폭력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것을 더러운 것으로 치부하고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공동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청이라 부르며 그 이념 아래에 여론을 모아가던 사람들 또는 집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46년에 제11대 환제가 즉위하였는데 이때는 외척 양씨의 전성기였고 환관은 외척에 의해 눌려있던 시기였습니다. 환제는 즉위 전에 감릉의 주복이란 자에게 학문을 배움에 따라 황제에 오른 후에 양씨 가문이 실권을 잃자 주복을 상서로 등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서는 쉽게 말해 현재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관리로 엄청난 권한을 가진 자리였지요. 그 무렵 감릉에는 방식이란 자가 천하의 명사라는 향론이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복 때문에 등용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거리에는 천하의 모범은 방식, 지위를 얻은 자는 주복 이라는 노래가 퍼졌고 주씨 일가와 방씨 일가는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렸습니다. 아울러 양대 세력은 결국 도당이 되어 대립하면서 감릉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때 주복처럼 향거리선이 아닌 연줄이나 뇌물로 권력을 잡으면 그 노선을 타지 못한 세력은 반대편에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대항하였습니다. 지식인층에 더해 소농민 등 하층 계급이 이에 합세하는 식으로 향론을 형성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 권력에서 배제된 또 다른 지방 호족까지도 향론에 가담하였습니다. 결국 향론이 향촌 사회를 넘어 국가 전반으로 확대된 것인데 그 파급력이 수도 낙양에 있는 태학생들에게까지 퍼지며 마침내 정부를 비판하는 광범위한 청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의가 성장하자 결국 166년 환관 측에서 먼저 탄압에 나서는 것이고 그 시작이 바로 당고 사건인 것이죠.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